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재판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1대1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동해안에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는데 당시 기상청 예측치와 실제 해수면 높이가 50c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는 조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앞으로 총 수위 정보를 고려한 지진 해일 예측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세정제로 쓰는 유기용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분리막은 슈퍼플라스틱으로 불리는 고분자로 만들어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에도 손상되지 않고 잘 투과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판단에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신문 중 내린 요청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원고인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로 부적절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판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1대1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협이 내세운 협의체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의협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입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팀을 꾸려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1대1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무게중심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대화로 옮겨간 셈입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가 온전히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만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며 이번 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시 계획 확정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지만 정부와 의료계 대화 추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확정을 잠시 미루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의협 역시 강경 대응 대신 대화에 나설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을 시작으로 교수들의 휴진,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 신고만 700건 넘게 접수된 상황.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측이 범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만들겠다고 공언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진의 일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1월 동해안에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는데 당시 기상청의 예측치와 실제 해수면 높이가 너무 크게 차이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발간한 지진 해일 분석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자 동심원 형태로 발생한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상청이 처음 예측했던 지진 해일 높이는 최대 50cm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묵호항에서는 82cm가 관측됐습니다.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묵호항 조위관측소에서 확인된 최대 해수면 높이는 101cm. 기상청이 관측한 지진 해일 높이보다 19cm가 높고 처음 예측한 수치와는 무려 5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는 조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해일 자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 지진 해일 높이만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수면의 높이가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쏟아지자 기상청은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영된 총수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석 등 해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총수위 정보를 고려해서 지진해일 예측과 영향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년 만에 발생한 동해안 지진해일.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잠재적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해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관측 결과를 토대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남서부 지역의 기온이 4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방글라데시 제소르 지역에서 기온이 43.8도까지 올라 지난 1989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도 다카의 기온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40.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적어도 10명이 폭염으로 숨졌고 전국의 모든 학교엔 2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기상청은 지난달이 194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가장 뜨거운 4월로 기록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폭우 피해를 겪은 중국 남부에서 산비탈의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량 20대가 함께 추락하면서 화재로 이어져 2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낭떠러지처럼 싹둑 잘린 고속도로 잔해를 비춥니다. 幸好开得慢一点。哇，走不了了。 새벽 2시 10분쯤 중국 남부 광둥성 메이저우 산비탈에 놓인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추락하면서 불이 붙었고 5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5월 1일 자정, 노동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작에 맞춰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장 지휘부를 차리고 500명 넘는 인력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公路塌方路面长约 17.9米，面积约 184.3平方米。 지역 매체들은 최근 광둥성 일대에 내린 폭우 탓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구간 말고도 주변 고속도로 19곳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추가 산사태나 홍수,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유기용매를 세정제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유기용매가 한 해 200만 톤에 이르는데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를 만드는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씻어내거나 반도체 표면에 회로를 박아넣기 위해서는 메틸 피롤리돈과 같은 유기용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의약과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유기용매가 두루 쓰이는데 마지막 공정에서는 가열하거나 분리막으로 걸러내 버려집니다.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는 기존 분리막 소재인 폴리이미드로 제대로 걸러낼 수 없고 재사용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용매가 한 해 200만 톤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더 강하고 잘 거르는 분리막을 개발했습니다. 슈퍼플라스틱으로 불리는 고분자, 폴리벤즈 이미다조를 활용했습니다. 거른 뒤 유기용매를 얼마나 잘 배출하는지를 나타내는 투과도와 용매에 섞인 특정 물질을 잘 걸러내는지를 보는 선택도 모두 기존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분리막을 독한 유기용매에 3주 넘게 담가놨는데 녹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유지됐습니다.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는 사실 일반 분리막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데 좀 더 독한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 자체가 녹거나 아니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리막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기용매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잘 이렇게 투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고 대부분 수입하는 유기용매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이번 연구는 분리막 공정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는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중국이 문자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의 대항마 비두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첫 자체 개발 AI 영상 제작 모델이 공식 발표됐다며 기타를 치는 자이언트 판다와 물속에서 헤엄치는 강아지 등 데모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비두가 만들어내는 영상 길이는 최대 16초에 불과해 최대 6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소라에 비해 짧습니다. 비두는 지난해 3월 베이징에 설립된 스타트업 성수 테크놀로지와 칭화대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로 군집 비행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어제 국내 드론 기업 유비파이가 드론 5,293대로 군집 비행에 성공해 세계 최대 규모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세계 기록은 2021년 중국 회사가 기록한 5,164대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기업 파블로 항공이 불꽃 드론 1,068대 군집 비행으로 이 부문 기네스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의 군집 비행은 오는 9일 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월드 드론 라이트 쇼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요즘 이른바 제로 슈거 소주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일반 소주와 열량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또 비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인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 주류 코너 한가운데에 제로 슈거 소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로 슈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성분을 분석했더니 당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5개 제로 슈거 소주에서는 모두 당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주 역시 당류가 100ml당 평균 0.1mg으로 제로 슈거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량 역시 일반 소주보다 100ml당 최소 2.6kcal에서 최대 14.7kcal 낮은 데 그쳤는데 그마저도 도수가 더 낮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류 차이가 소주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 0%는 무알코올로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대상 소비자 절반 넘게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통 비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 함량이 0.0, 무알코올 맥주는 0.00이라고 제품에 표시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알코올 맥주 산다고 하면은 보통 알코올이 아예 안 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0이랑 0.00도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신부의 경우 이를 모른 채 비알코올 맥주를 마실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히 표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0.03%라고 알코올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의 경우에는 0.0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하여금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들의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됐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함량이 0.0이라고 쓸 수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K패스 서비스가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카드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K패스를 사칭한 가짜 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다희 씨는 K패스를 첫날부터 이용하려고 발빠르게 신청을 마쳤습니다. 본가가 파주고 직장은 용인이라서 일단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K패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환급이 된다고 들어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K패스가 출범 초기부터 흥행 조짐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가입자는 107만 명. 신규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82만 명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전국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 첫날 경기나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몇만 원 정도 세이빙이 되니까. 다만 주의할 점은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급도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20만 원까지만 환급률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절반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 지출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의 경우 20만 원까지 20%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2만 원의 경우 절반인 만 원에 대해서만 2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최근 K패스를 사칭하는 앱도 횡행하는 만큼 공식 앱을 설치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러한 K패스에 연계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아이패스는 청년의 범위를 넓히고 65세 이상까지 적용해 혜택을 늘렸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유종복 인천시장과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을 찾았습니다. 시행이 시작된 아이패스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홍보띠를 메고 전단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사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합니다.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연령 범위를 넓힌 청년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크게 반깁니다. 특히 K패스의 경우에는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 아이패스의 경우에는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혜택을 더 넓혔습니다. 사용 횟수를 60회에서 더 나아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범위도 34세보다 많은 39세까지로 확대했고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버스 이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인천시는
오는 8월부터는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도 도입합니다. 올 8월부터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8만 원으로 무제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경기패스와 아이패스는 K패스 앱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으로 주소를 인증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4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3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8.5%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51%, 지난 2020년 39.1%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60%가 넘는 청소년들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3명 가운데 2명꼴로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3,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500여 명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우리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 지원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설문이 정부 정책을 되짚어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비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의 차이를 짚어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도 헷갈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경우가 무알콜,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다면 비알코올로 표시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임신부 등 주류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무알콜과 비알코올 표기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